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프랑스 7월 혁명, 2월 혁명, 그다음에 영국의 선거법 개정 과정을 봤는데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큰 틀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틀에서 자, 그 프랑스 혁명과 자유주의, 민족주의 확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제 어떤 국가의 주인이 시민이고 이 시민들이 어떤 선거권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이념이 유럽 사회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럽 사회 전역에 이제 그런 이념을 퍼뜨렸던 게 나폴레옹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폴레옹이 기존의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나폴레옹 법전에서 인정함으로써 어, 그 나폴레옹 법전을 본인이 지배했었던 유럽 전체에 적용함으로써 자유주의가 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나폴레옹에 저항하기 위해서 민족주의가 생기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죠. 나폴레옹이 유럽에 남긴 흔적하면 자유주의, 그 다음에 민족주의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그 자유주의, 민족주의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자유주의를 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민족주의를 볼 차례인데 어, 잠깐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흐름인 거죠. 나폴레옹이 유럽에 남긴 두 가지 흔적, 자유주의, 민족주의고 자유주의는 선거권을 달라는 거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서 퍼져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이 잘 되길 바라면 다 민족주의인데 나폴레옹을 향한 저항을 통해서 퍼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유주의는 그냥 시민들이 자기들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됐으니까 선거권을 달라고 막 요구를 해요. 근데 요구를 하는데 정부에서 안 들어줘. 그럼 뒤집어 엎어야겠죠. 그럼 혁명이야. 그럼 혁명이고 이 경우가 프랑스였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7월 혁명, 입헌군주정, 2월 혁명, 공화정 그렇게 가는 거고요. 들어주면 개혁이죠. 개혁인데 이 경우가 이제 영국이죠. 영국. 영국은 1차 선거권 개정에서 자본가들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그 다음에 부패 선거구 폐지하고 그래서 여기에 서운했던 노동자들이 우리도 선거권을 달라 하면서 차티스트 운동 일으키고요. 그래서 2차 도시노동자, 3차 시골노동자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민족주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아직 안 배웠고 이번 시간에 봐야 되는데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하나의 같은 민족이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민족이 발달하기를 바라는 모든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을 일컬어 민족주의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길잖아. 그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민족주의라는 감정을 가장 좀 그냥 제 인생에서 민족주의라는 감정을 제일 빡세게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 요거 같아, 요거. 요게 저분 누군지 아시겠죠? 김연아 선수입니다. 김연아 선수. 근데 저게 어느 올림픽인지 기억이 안 나네. 평창이었던가. 기억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어, 우리 민족이 자랑스러우니까 그죠?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을 다 길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딱 저 사진만 봐도 느껴지는 감정이 있죠. 사실 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건 뭘 하건 제 인생이랑 사실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쁘다 못해 막 차오르죠 막. 저 저때 소리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 그래서 민족주의는 사실 먼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내 민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끼는 감정이 있으면 다 민족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해외여행 같은 데 가면 멀리서 이렇게 한국어가 만약에 들려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왔는데 마켓에 신라면이 있거나 이러면 느끼는 반가움이 있잖아. 그런 것들도 민족주의예요. 가볍게 보면. 그런 것들도 민족주의인데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내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끼는 마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다 민족주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 민족주의는 나폴레옹에 저항하면서 유럽 사회에 퍼진다 그렇게 배웠는데 프랑스는 이거보다 조금 더 빨라요. 기억하시겠지만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이 터졌을 때 주변 나라들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안 좋게 봤잖아요. 특히나 주변 나라의 왕들이 프랑스 혁명의 어떤 분위기나 바람이 자기네 나라까지 불어오면 자기네 나라도 되게 혼란스러워질 거고 특히나 왕들은 권력을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프랑스 혁명을 되게 안 좋게 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이 시작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렀어야 됐었죠. 그럼 프랑스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민족주의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생기죠. 그리고 또 나폴레옹도 집권하고 나서 그런 거 기억나시죠? 국민교육. 더 이상 학교를 교회에 있는 학교를 다녀서 어떤 예수님을 믿는 신도를 길러낼 게 아니고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서 교육을 책임짐으로써 아이가
공부를 마치고 나면 아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국가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위해서 국민교육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민족주의의 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프랑스는 나폴레옹 이전에 프랑스 혁명이 시작했을 때 이미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민족주의가 생기는 거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폴레옹에 맞서기 위해서 이렇게 민족주의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민족주의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민족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맞아요. 맞는데 요 마음이 그 민족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바라는 것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지. 우리 아들이 혹은 우리 딸이 꿈이 가수라 그러면 어떻게 멜론 차트라도 아니면 유튜브 뭐 차트라도 올라가 봤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 딸이 직업이 요리사라 그러면 미쉐린 시크 한번 스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그 민족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야.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럼 뭘 바라겠어요? 통일을 바라겠죠. 만약에 우리 민족이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나라의 식민지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죠. 그럼 뭘 바라겠어? 우리는 식민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했었어요? 독립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바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분열된 것도 아니고 뭐 식민지 상태도 아니야. 그러면 더 강해지길 바라겠죠. 요 시기 때 강해진다고 하는 건 사실은 뭐예요? 제국주의를 얘기하죠. 제국주의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민지를 더 많이 갖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많은 식민지를 갖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보시면 일단은 독립을 원했던 사례부터 보시면 지금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경우겠죠. 그 경우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그리스. 그리스는 과거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 기억나십니까? 우리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깨지고 나서 동로마가 오랫동안 남아 있죠. 근데 그 동로마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었잖아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이스탄불. 근데 거기가 되게 함락하기가 힘든 도시라고. 근데 끝끝내 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해내고 비잔티움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차지했던 게 오스만 투르크였어요. 그게 지금 튀르키예요. 그게 그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의 튀르키예인데, 얘들이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을 완전히 정복을 했기 때문에 영토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는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고 지금 수도는 앙카라인데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는 이렇게 넓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슬람권 국가예요. 이슬람권 국가.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독립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의 독립운동은 조금 특별하게 봐주시면 좋은 게,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양사를 배울 때도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다 배우고 나서 그다음 서양사 문명 처음 배울 때 그 문명의 명칭이 뭐 조금 자세히 배우면 뭐 에게 문명 뭐 그랬었지만 큰 틀에서는 그리스 문명이라고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이 유럽 역사의 시작인 거야, 서양 문명권에. 그래서 유럽인들은 우리가 뭐 나는 프랑스인, 난 독일인, 난 뭐 무슨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들 역사 문화의 뿌리는 그리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리스가 독립을 할 때 그리스는 기독교권이잖아. 유럽도 기독교권이고.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만큼은 이 다른 교도인 이 이슬람권 안에서 반드시 독립을 시켜야 된다. 우리 문화의 뿌리니까라고 생각을 해서 유럽의 되게 많은 나라들이 이 그리스의 독립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독립은 그리스 사람들도 독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도 우리 역사 문명의 뿌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스의 독립은 조금 특별하게 각별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가 이런 식으로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례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면 아메리카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요 정도는 가져가시면 좋겠다. 제가 세계 지도를 너무 대충 그리는 경향은 있지만 세계 지도를 정말 극단적으로 대충 그리면, 대충 그린 거야. 뭐라 하지 마. 요렇게 요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죠? 그다음에 요렇게 그다음에 창피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대충 그리면.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북극 남극 있고, 아이씨, 조롱당하는 느낌인데.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나라 있고 여기 일본 있고, 그죠? 여기 중국 있고, 그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쭉 있고 여기 인도 뭐 아라비아 반도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에스파냐, 포르투갈, 에스파냐 있고 프랑스, 독일 있고 러시아 이따만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막 발칸반도 국가들 막 있고 여기 뭐 대충 삭제했지만 지중해 요렇게 이거 지중해 있는 거고 그죠? 아프리카고 그렇잖아요. 요게 다 아메리카라고 요게 아메리카고 여기 캐나다 있고 여기 알래스카 있고 여기 미국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미국이랑 요 남아메리카 연결해주는 요게 멕시코거든요. 요게 멕시코예요. 여기 카리브해고 그죠? 그리고 요만큼이 브라질이고 그 다음에 뭐 콜롬비아니 뭐 에콰도르니 뭐 쫙 있잖아. 저기 뭐야? 뭐 여기 이제 아르헨티나 길게 칠레 길게 있고 아르헨티나 있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남쪽 지역 여기가 다 라틴 아메리카라고 보시면 돼요. 다. 근데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꽤 빠르게 독립을 합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빠르게 보시면 이제는 연도가 보이시죠?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전반에 독립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죠. 1821년, 21년, 22년, 19년, 11년, 44년, 22년, 11년 이렇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그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세계지도 다시 대충 그려보면 야 이거 이렇게 민망하지. 어, 이런 식으로 그리면 여기 포르투갈 에스파냐에서 신항로 개척 시작할 때 포르투갈은 이렇게 가서 인도로 가잖아. 그죠? 근데 에스파냐가 이렇게 가서 아메리카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보시면 거의가 다 에스파냐 식민지예요. 색깔이 거의 다 똑같죠? 여기 봐. 색깔이 거의 다 똑같죠. 그리고 브라질만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협정에 의해서 브라질만 포르투갈 식민지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나라들이 왜 빨리 독립을 하느냐. 영국이랑 미국이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빨리 지원을 하는 건데 영국은 왜 지원해 주냐? 영국은 산업혁명을 성공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랑 거래하면 더 이익이겠지만 식민지랑 굳이 거래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산업혁명을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드는 물건은 다 싸요. 많이 만드니까 공장을 통해서 많이 만드니까 싸. 그래서 어느 나라랑 거래를 해도 이익이에요. 그래서 영국 생각에는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어차피 자기들의 식민지가 아니잖아 지금. 영국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죠. 지금 영국이 식민지로 있는 나라가 여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에스파냐 아니면 포르투갈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빨리 독립시켜서 자유무역을 하는 편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이득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국이 이 라틴 아메리카들의 식민지를 지원을 해주고요. 독립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요게 한 30%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약간 결정적으로는 멀로주의라는 미국의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제임스 멀로라는 대통령이 주장을 했던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임스 몰로 생각에는 그리고 이때는 미국이 좀 상당히 성장해 있던 시기이기도 하고 제임스 몰로 미국 대통령 생각에는 그렇잖아. 미국은 이미지는 서구권 이미지지만 사실은 유럽 대륙과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은 나라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유럽은 뭔가 나라들이 많으니까 각자의 입장도 복잡하고 사연도 복잡하고 막 누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고 누가 누구랑 싸웠는데 누구랑 동맹을 맺었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차라리 저기다 발을 안 들이는 게 낫겠다. 상관없이 사는 게 낫겠다. 아메리카는 왜냐면 충분히 크거든. 충분히 많은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럽이랑은 아예 섞이지 말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 유럽도 우리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말라. 우리 아메리카도 너희 유럽한테 간섭하지 않겠다. 만약에 너네 유럽이 아메리카에 대해서 뭐 식민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해오면 그러면 우리 미국에 대한 전쟁으로 알겠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외교적 불간섭주의를 취해요. 간섭하지 말자는 거지 서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메리카가 미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메리카 캐나다부터 밑에까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메리카 전체를 다 얘기해서 우리 미국을 중심으로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렇게 얘기했다 보니까 미국의 이 발언, 이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했던 이 멀로주의 이게 아메리카 전체의 유럽으로부터의 어떤 방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메리카가 되게 빠르게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국의 자유무역을 위한 지원과 어떤 미국의 어떤 유럽에 대한 불간섭주의 이런 것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라틴 아메리카가 좀 빠르게 독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대부분의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조금 빠르게 독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통일인데 통일에서 이제 두 나라의 통일 사례를 볼 거예요.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사례를 볼 건데 이 두 나라의 통일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그 느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막 통일을 하고 독립을 하고 이런 것들은 민족주의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민족주의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했었던
빈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항상 공부하실 때 마음 한켠에 새겨두셔야 돼요. 빈 체제는 나폴레옹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 빈 체제예요. 그런데 나폴레옹의 흔적이 뭐예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죠. 자유주의, 선거권을 요구하는 바람. 선거권을 요구하는데 안 들어주면 혁명이고 들어주면 개혁이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7월 혁명, 2월 혁명. 영국에서는 들어줬기 때문에 1차 선거법 개정, 차티스트, 2차, 3차. 요거는 자유주의 운동의 바람이죠. 그다음에 민족주의, 독립하고 통일하고 이런 것들은 민족주의의 바람이고. 이 두 바람 다 이 두 개의 바람을 막으려고 하는 게 빈체제인데 이 두 바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고 있다는 건 빈체제가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걸 계속 느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결국 프랑스가 2월 혁명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오스트리아에 3월 혁명 벌어지면서 이 빈체제, 빈회의를 주도했었던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메테르니가 쫓겨나죠. 그렇게 빈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의 통일을 볼 건데 이탈리아는 사실은 어떤 이탈리아라는 단어 자체가 어색한 단어였어요. 당시에는. 왜냐면 이 이탈리아 반도 있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반도가 마지막으로 한 개의 국가였던 시절은 어, 사실상 로마 제국이 마지막이에요. 사실상 로마 제국이 마지막이고 그나마 그 뒤에 비잔티움 제국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어, 옛날 로마 제국 영토를 회복하겠답시고 이 지역을 많이 정복을 하는데 그것도 정복하고 나서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이탈리아 반도 전체가 하나의 국가였던 마지막 제대로 된 기억은 로마 제국 때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몇백 년 동안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기억하시겠지만 그 우리가 로마 제국 무너지는 이유가 게르만족의 어떤 침략, 게르만족의 이동, 대이동 이런 것 때문이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그 게르만족들 중에 가장 강한 부족이 프랑크족, 걔들이 세운 프랑크 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프랑크 왕국 때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프랑크 왕국 때 건국자가 클로비스, 그죠? 그다음에 카롤루스 마르텔, 그다음 피핀 때 프랑크 왕국은 계속 클로비스 때부터 기독교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죠. 그러면서 피핀 때 기독교를 이끄는 리더인 교황한테 교황령을 줬었다고. 근데 그 교황령이 보시면 교황령이 요 한가운데예요. 한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반도가 쪼개질 수밖에 없죠. 더구나 이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이 북부에 있는 도시들은 지중해와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무역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미 돈을 잘 벌고 잘 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랑 합칠 이유를 못 느껴. 그래서 합칠 생각이 없고 그리고 가운데는 교황령이고 남부엔 나폴리 왕국 그냥 있고 이런 식이니까 너무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를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도시 단위로 생각을 해요. 나는 베네치아 사람인데. 나는 제노바 사람인데. 나는 밀라노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난 로마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나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 인천 사람인데 나는 부천 사람인데 나는 의왕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동안은 쭉 그래 왔었어. 쭉 그래 왔었는데 드디어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나폴레옹의 저항을 하게 되면서 민족주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족주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더구나 이탈리아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오스트리아의 간섭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이 나폴레옹에 저항하면서 민족주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노력을 시작하는데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나라기 때문에 통일 단계의 첫 시작은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사실 그동안 서로 다른 나라인 것처럼 떨어져서 지냈지만 사실 우리는 라틴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줘야 돼. 그리고 그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어, 바로 이 인물 주세페 마치니입니다. 주세페 마치니가 청년 이탈리아 당이라는 당을 끌고 다니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이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당 이름에 의해서 이탈리아라는 이름도 조금씩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지낼 게 아니고 드디어 우리가 하나의 민족 국가로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열심히 알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탈리아 반도에도 통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는 여러 개의 나라가 이제 통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합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하나의 과제가 더 있어요. 뭐냐면 요거예요. 지금 이 땅 두 개의 땅이 문제입니다. 롬바르디아, 베네치아 저 지역은요.
원래 이탈리아인들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할 때 저 지역도 하나가 돼야 돼. 통일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저 지역을 그 유럽 전체를 한번 뒤집어 놓은 게 나폴레옹이죠. 그리고 나폴레옹이 뒤집어 놓은 유럽을 정리하려고 했던 회의가 빈 회의잖아요. 빈 회의의 결과를 보면 저 지역을 오스트리아가 가져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약간 과욕을 부린 거예요. 베네치아 쪽에 바닷가도 있고 하니까 과욕을 부린 건데, 어, 근데 이탈리아 입장에선 통일 과정에서 이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지배하고 있는 롬바르디아 베네치아에 대해서 되찾아와야 이 통일이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통일의 단계가 두 단계여야 되는 거죠. 일단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롬바르디아 베네치아 지역에 있는 오스트리아를 몰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의 전쟁?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통일을 할 거면 여러 개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게 통일인데 누군가는 주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의 나라들 중에서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센 나라가 주도를 하겠죠. 규모가 좀 있는 나라가. 어, 그래서 그 나라가 요 사르데냐 왕국이 그나마 딱 봐도 규모가 있어 보이죠. 사르데냐 왕국이 규모가 좀 있으니까 이 나라가 통일을 주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 있어서 잘 구분을 해두셔야 돼요. 요게 나라 이름이고요. 요게 그 나라의 총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르데냐 왕국의 카보우르 총리가 이 통일을 주도하는 거예요. 이 통일을 주도해서 이 사람은 이제 여러 도시국가들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든 저 아까 얘기했던 요 롬바르디아 베네치아에 있는 오스트리아 세력을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오스트리아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는 이 주장을 통해서 나머지 이탈리아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그런 다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보우르 총리의 주도로 사르데냐 왕국이 굉장히 산업도 발전을 많이 시키고요. 그다음에 외교 활동도 되게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막 크림 전쟁에 참가하기도 하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그리고 아무리 산업을 발전시키고 해도 오스트리아가 당시로서는 규모가 큰 나라기 때문에 사르데냐 왕국 단독으로 오스트리아를 맞짱 떠서 이기기는 조금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했고 이제 국제사회 무대에 이탈리아 통일 문제를 되게 중요한 문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걸 계기로 프랑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또 맨입에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프랑스가 좋아할 만한 땅을 제시해요. 요거 줄 테니까 우리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땅이 니스랑 사보입니다. 사보이도 되게 중요한 땅인 게 바로 옆이 스위스죠. 스위스가 은근히 유럽 교통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위스랑 가까이 있으면 되게 많은 면에서 이로움이 있죠. 그다음에 니스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알지 않겠어요? 바닷가잖아. 어느 국가의 경영의 입장에서 바닷가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무조건. 바닷가는 최대한 많이 확보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창이야. 문이고 창이야. 그렇기 때문에 니스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프랑스한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무역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였는데, 더구나 또 예상치 못한 소득도 얻게 돼요. 뭐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게 드러난 건데,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한 20대 중반 이렇게 대학 생활하면서 알바도 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연인들이 이렇게 한번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뚱딴지처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니스 이 지역이 프랑스에서는 거의 파리 다음 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광지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때 이 땅을 얻음으로써 관광 수익도 생각보다 엄청 많이 얻게 된 거지. 예뻐요. 예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수업 들었다고 나중에 또 가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막, 아, 여기가 원래는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이탈리아가 도움을 요청해서 그 대신에 가져온 땅이고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쁜데 놀러 가시면 항상 사진 예쁘게 찍어주시고 조용히 하시고 오세요. 이해되시겠죠? 재밌는 얘기는 하고 뭐 좀 주워 들었다고 이것저것 아는 척 하지 마.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탈리아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보이와 니스 두 개의 땅을 주는데, 이 땅 이름을 외우라고는 안 해요. 이게 사보이, 니스 이 땅 이름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프랑스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오스트리아와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 중부를 통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남은 퍼즐이 남부잖아요. 그래서 남부만 통일을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남부를 지배하고 있던 게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있었던 가리발디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사실은 이 인물이랑
협상이 잘 돼야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협상을 성공적으로 끌어내든가 아니면 맞짱 또 뜨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쿨한 인물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은 공화주의자였어요. 근데 사르디냐는 왕국이잖아. 그러니까 사르디냐 중심으로 통일을 하면 그 왕이 지배하는 정치 시스템이 그대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논쟁이 있고 협상에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 생각보다 가리발디가 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리발디는 자기는 왕이 없는 공화정이 옳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통일을 완성하는 거다라고 해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남부를 별 협상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바쳐요. 그래서 생각보다 카보우르 총리는 놀란 거지. 되게 긴장감을 가지고 가리발디랑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저 혹시 하는데 통일하러 오셨죠? 가져가세요. 통일이 중요하죠. 가져가십시오.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쿨하게 쌍남자스럽게 자기가 차지하고 있었던 남부 이탈리아를 완전히 넘겨줌으로써 사르디냐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왕국이 통일을 완성하게 되고요. 근데 왜 사르디냐 중심이라고 하냐면 사르디냐의 총리 카보우르가 노력한 거기도 하고요. 이 사르디냐가 이제 통일을 주도해 나갔기 때문에 이탈리아 왕국으로 통일된 뒤에도 그 왕은 사르디냐 왕이 이어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일이 이런 식으로 왕이 이제 사르디냐 왕이 이탈리아 왕국의 왕을 하는 것으로 이탈리아의 통일이 완성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일을 받고요. 그다음은 독일인데 독일은 조금 옛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기억하기로 옛날 한 옛날에 우리가 그 이 나라가 나중에 독일이 됩니다라고 배웠던 나라가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신성로마 제국.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 프랑크 왕국이 카를로스 대제 죽고 나서 셋으로 깨지잖아요. 베르댕 조약, 메르센 조약 맺으면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이렇게 깨진다고. 서프랑크가 프랑스가 됐고요. 중프랑크가 이탈리아가 되고요. 동프랑크가 나중에 독일이 된다 이렇게 배우죠. 그 동프랑크의 나중에 오토 1세라는 사람이 교황을 도와주면서 마치 카를로스 대제처럼 황제 대관을 받죠. 그때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거야. 됐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이면 제국이니까 황제가 지배하는데 황제의 권력이 그닥 세진 않아요.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진짜 별로 안 세구나가 드러났던 게 이렇게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걸 서인권 투쟁 그죠? 성직자 임명권 놓고 황제랑 다퉜던 거. 그 교황이 이기잖아요. 황제가 진다고. 그래서 원래도 황제가 권력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 거고 그 뒤로 더 약해지죠.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은 거대한 여러 개의 나라가 합쳐진 거대한 제국이지만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게 아닌 거야. 황제권이 약하니까. 이해되시겠죠? 더구나 나중에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1학기 후반부에 배웠던 종교개혁.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종교를 비판하면서 그죠? 우리 배웠잖아요. 알프스 이북 지역은 뭐 비판 위주고 이러면서 종교개혁이 벌어진다고. 독일 지역에서도 다 들으시면 기억날 걸.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이게 이제 구텐베르크 인쇄술을 타고 막 퍼져나가면서 독일의 종교개혁이 벌어지죠. 벌어지는데 그때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루터파, 기존의 카톨릭파 막 싸우면서 30년 전쟁이 벌어진다고. 종교전쟁이. 그때 신성로마 제국은 사실상 해체가 돼요. 사실상 해체가 되는데 그래도 껍데기는 남아있어. 어색하게 이렇게 껍데기는 남아있어요.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그 껍데기마저 완전히 깨버린 게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그래서 나폴레옹 때 유럽을 다 먹잖아요. 이때 신성로마 제국이 완전히 해체가 돼요. 완전히 해체가 되는데 이 나폴레옹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국 잘못 들어갔다가 지고 나서 대륙봉쇄령 하려고 하는데 그거 말 안 듣는 나라가 러시아였죠. 그래서 러시아 어설프게 잘못 들어갔다가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때 입은 타격을 회복을 못하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나폴레옹이 다 뒤집어 놓은 유럽을 정리하겠다라고 했던 게 빈 회의였고 그 합의가 빈 체제였죠. 빈 체제는 뭐였어? 타임머신이라 그랬잖아. 과거로 돌아간다고. 그죠? 과거로 돌아간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나폴레옹 때 완전 해체했으니까 그 전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면 다시 신성로마 제국을 어색하게 도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독일 연방이에요. 독일 연방. 근데 얼마나 어색한 거냐면 그냥 지방들의 연결이에요. 지방들의 연결. 그래서 독일 연방은 되게 그냥 여러 개의 나라를 어색하게 느슨하게 하나의 나라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어색하게 뭉쳐놓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되게 색깔들이 다양하잖아. 요게 다 하나의 국가인데 이걸 다 뭉쳐서 독일 연방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을 하나의 국가로 보기도 애매하고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부르기도 애매한 뭐 그런 애매뽀짝한 그런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인데
요 상태에서 민족주의 바람이 불면서 독일도 통일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독일이 원래 민족상 어떤 민족이냐면 독일 영어로 뭐예요? 저머니죠. 도이칠란드라고도 하는데 저머니라고 하죠. 그 지역을 이름을 따면 도이칠란드고 민족을 이름을 따면 저머니인데 저머니를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로. 영어 발음할 때마다 자신이 없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 그대로 읽으면 게르만이잖아. 게르만족이라고 게르만족. 민족주의의 바람이 불면서 게르만족의 통일 국가를 만들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일을 할 거면 그래도 어떤 나라가 통일을 주도해야 되는데 그나마 좀 국력이 센 나라가 주도하겠죠. 그게 프로이센이에요. 그게. 그래서 프로이센은 독일 연방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인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작년이란다. 1학기 때 끝자락에 배웠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왕정 내용을 보면 동유럽의 뭐 계몽주의, 계몽 절대군주의 이러면서 동유럽은 조금 서유럽이랑 달라서 상업 발달이 늦으니까 왕들이 억지로 개혁하고 막 그랬죠. 가르쳐가면서. 그때 그 중에 프로이센도 있었어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이 프로이센을 막 개혁 정책을 하면서 되게 힘을 키워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일 연방의 다른 나라보다 프로이센이 힘이 좀 센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통일을 주도하는데 그 첫 스텝이 관세 동맹입니다. 관세 동맹의 관세라는 게 뭐냐면 이거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관세라는 건 이 관세의 관자가 관문 관자야. 그러니까 수입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그 관문에서 매기는 세금이 관세야. 이거 왜 매기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을 지켜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갤럭시가 있고 아이폰이 있어. 갤럭시는 삼성에서 만들죠. 그럼 갤럭시는 국내 제품이잖아. 국내 회사의 제품이잖아. 아이폰은 애플에서 만들죠. 미국 회사 제품이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선 갤럭시를 지켜주고 싶다고. 그러면 수입품인 아이폰에다가 수입되어 올 때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폰은 세금이 붙은 만큼 그만큼 비싸지겠죠. 그러면 정부는 그걸 기대하는 거야. 같은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고 같은 급이라면 세금 붙어서 비싼 아이폰보다는 세금 안 붙어서 그나마 좀 싼 갤럭시를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국내 제품,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품에 적용하는 세금이 관세예요. 이해되시겠죠? 물론 그래도 여러분은 아이폰을 사겠지. 하지만 난 갤럭시를 샀다는 거. 아무튼 그게 관세인데 그 요 얘기 관세 동맹은 그 관세를 우리 독일 연방 국가들끼리는 매기지 말자는 거야. 왜냐면 봐봐요. 그냥 대충 이런 거야. 대충 독일 연방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나라들이 막 이렇게 있겠죠. 아까처럼. 대충 뭐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여기 살아요. 내가 여기 사는데 이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동네 이 나라의 치즈가 졸라 맛있대요. 짱이래. 근데 여기 치즈가 100g에 한 2,000원 팔아요. 여기서는. 근데 관세율이 한 번 국경 넘을 때 10%부터요. 10%. 그럼 10%면 얼마야? 200원이죠. 봐봐. 올 때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그러면 우리나라 오면 3400원이야. 이거 먹겠어? 안 먹고 말지. 아, 안 먹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한 번이야 먹을지 모르지만 안 먹게 되잖아. 근데 이게 치즈만 그러겠냐고. 다 그러지. 수입품은 다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른 민족의 국가와 이렇게 관세를 맺고 관세를 매기고 하는 건 우리 민족의 기업을 지켜야 되니까 맞지만 이거 독일 연방 솔직히 다 같은 민족인데 이거 뭘 관세를 맺고 있냐. 물건 가격만 비싸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센을 주도로 우리 독일 연방들끼리는 관세 동맹을 맺지 말자. 그러니까 관세 동맹을 맺지 말자가 아니라 관세를 매기지 말자라고 하는 관세 동맹을 체결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통일 논의를 하게 돼요. 그 통일 논의를 본격적으로 했던 그 회의가 바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인데 요 의회의 결과를 가지고 통일이 완성되진 않아요. 근데 요 의회에 이제 통일을 같이 한번 해보자 이 의논을 하면서 가장 메인 이슈가 뭐였냐면 요 문제였어요. 오스트리아 문제였어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오스트리아는 가장 큰 특징이 요 특징 때문에 빈회의도 주도하죠. 다민족 국가거든. 다민족 국가인데 또 웃긴 게 여러 개의 민족들 중에서 인구상 게르만족이 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독일 연방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다민족 국가인데 이제 중요한 논쟁거리는 이 오스트리아를 통일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통일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하면 장단점은 분명해. 장점은 영토는 엄청 넓어져요. 영토가 커져.
그런데 단점은 뭔지 아시겠죠? 이거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그 민족들 서로가 사는 방식이 다 달라. 먹는 거, 입는 거, 종교, 뭐 생활 방식 다 달라요. 뭐 어느 민족은 뭐 한 밤 10시면 다 자야 되는데 어느 민족은 막 그때부터 파티 시작이고 막 이런 식이야. 그러면 관리도 힘들고 갈등도 많고 그러겠죠. 갈등도 많고요. 관리도 힘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논쟁거리가 된 거야. 얘들을 끌어안고 갈지 버리고 갈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거 어느 반을 가서 물어봐도 다 버리고 간다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같은 결정을 내려요. 버리고 간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네, 이렇게 버리고 간다라는 결정을 당연히 오스트리아 안에 살고 있는 게르만족들은 반대하죠. 근데 오스트리아가 아닌 다른 데 살고 있는 독일 연방의 게르만족들이 찬성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어쨌든 오스트리아는 제외하고 간다. 이걸 합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합의 안에는 오스트리아 안에 살고 있는 게르만족들의 어떤 불만도 있는 거지. 그런 상태인데 어, 요런 통일 과정에 있어서 통일 정책에 강력하게 시도를 했던 게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라는 총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탈리아는 사르데냐 왕국의 카보우르 총리였고 여기는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 총리입니다. 프로이센도 왕국이에요. 프로이센 왕국의 비스마르크 총리인데 이 사람은 별명이 뭐래요? 철혈제상이래요. 왜 철혈제상이냐면 이 사람이 연설을 뭐라고 하냐면 통일은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어설픈 의논 이런 걸로는 안 된다. 통일은 무조건 철과 피로써. 철로 피를 내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찌르는 거잖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자는 거지. 전쟁 없이는 통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 개의 나라랑 해야 된다 이거야. 한 개의 나라는 어딘지 예상이 되시죠? 오스트리아지. 서운했을 거니까. 그죠? 오스트리아 안에 살고 있는 게르만족들은 자기들 빼고 통일한다 그러니까 서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전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프랑스예요. 프랑스랑 통일을 하는 이유는 통일인데 전쟁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보통 유럽의 나라들이 되게 많지만 유럽의 국력으로 봤을 때 1티어급 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라고. 그죠? 근데 독일이 통일을 이루어내고 나면 독일은 엄청 세질 거예요. 그러면 영국이야 섬나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겠죠. 별 관심 없겠지. 그런데 프랑스는 얘기가 다르죠. 프랑스는 독일이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견제를 해올 거예요. 견제를 해올 거기 때문에 비스마르크 생각에는 이 견제를 받을 바에야 아예 선빵 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라, 오스트리아를 빼고 통일을 할 그 상황에 대해서 서운해할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독일의 통일을 견제할 프랑스와도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 두 개의 나라와 전쟁을 꼭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이센의 왕도 비스마르크의 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자기가 생각했던 정책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장해서 전쟁을 준비하고요. 일단은 오스트리아가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먼저 전쟁을 치릅니다. 한 7주 만에 이겨버려요. 이겨버리고 독일 연방을 해체하죠. 그리고 프로이센이 독일 연방 전체 중에서 조금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독일 연방을 먼저 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전쟁 프랑스와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걸 보불 전쟁이라고 해요. 이 보자가 프로이센을 얘기하고요. 불자가 프랑스를 얘기하는데 아무튼 프랑스와의 전쟁을 치러서 이것도 이깁니다. 이것도 이겨서 이제는 오스트리아 빼고 나머지 남부 독일까지 합쳐서 독일 제국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게 통일의 완성이에요. 이게. 그리고 기존의 프로이센 왕이 독일 제국의 황제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용어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 맨 처음에 원래는 뭐였다고요? 원래는 신성로마 제국이었어요. 원래는 신성로마 제국이었다가 언제 완전히 해체된다고? 나폴레옹 때 요 시기에 완전히 해체가 됩니다. 완전 해체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나폴레옹 무너지고 나서 빈 체제 때 이 신성로마 제국 완전히 해체했었던 신성로마 제국을 어설프게 되살려 놓은 게 독일 연방이었어요. 독일 연방이었고요. 그리고 이 빈 체제 안에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 시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관세 동맹 맺었다가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오스트리아 빼고 간다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 비스마르크가 전쟁이 필요하다 해서 오스트리아 그다음 프랑스와 전쟁을 해서 결국은 통일을 완성하죠. 그 비스마르크 때 통일을 완성한 게 그때의 명칭이
독일 제국이 되는 거지. 요거를 용어를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통일을 완성했다 하면 한 사람의 지배자에 의해서 전체가 혹은 하나의 정부에 의해서 전체가 지배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독일 연방이라는 표현은 그냥 지방의 연합일 뿐이라고 연결이라고 연결. 그러니까 하나의 지배를 다 받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통일 이전의 명칭이죠. 근데 독일 제국이라 하면 한 사람의 황제가 전체 독일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 이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용어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의 발달을 좀 볼 텐데 요 시기가 요 19세기 이 시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기가 좀 과학이 많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요게 이제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보통 산업혁명 발달 얘기할 때 과학기술의 발달을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과학과 기술은 엄연히 목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에서도 구분돼 있잖아요. 과학과 기술은 엄밀하게 말하면 목적이 달라요. 과학은 말 그대로 이 자연이 어떤 원리로 운영되는지 순수하게 궁금한 거고, 기술은 내가 내 삶이 편해져야겠으니까 이것저것 개발하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 무언가 물건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내 생활이 편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고 더 잘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기술이지. 근데 그래서 과학은 과학대로 발달해 왔고 기술은 기술대로 발달을 해 왔단 말이야. 과학은 연구에 의해서 기술은 연구와 경험에 의해서 쭉 발달을 해오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과학적 원리를 기술에 적용하면 이 발달이 폭발적이 된다는 거. 사실은 산업혁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과학적 원리를 기술에 적용하면 폭발적인 발달을 경험할 수 있다. 요걸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의미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열을 가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분자의 운동성이 커진다며. 그죠? 그래서 분자의 운동성이 커진다. 요 원리는 과학적 원리잖아요. 요 원리를 기술에 적용한 게 신기기관이잖아. 가열을 하면 물 분자의 운동성이 커져서 물이 끌어 넘쳐서 연기가 되고 그 수증기가 이제 압이 높아지면서 진기기관을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순수과학적 원리가 기술에 적용되면 폭발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다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되게 많은 과학적 발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이나 기술 시간에 막 이런저런 서양인들 이름 붙은 뭐 법칙이나 이런 거 많이 보죠. 누구의 법칙, 뭐 누구의 원리, 누구의 공식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대부분이 요 시기 때 인물들이에요.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요 시기 때 인물들인데 근데 그 많은 과학 기술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진화론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진화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호모 뭐 에렉투스, 호모 하빌리스 거쳐서 호모 사피엔스 이르기까지 중간에 뭐 네언데르탈인 뭐 무슨 크로마뇽인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사실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냥 진화론이라고 하면 어떤 생물체가 환경에 맞게 변화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진화론이라는 개념을 되게 예쁘게 설명한 거고 틀리다는 게 아니라 예쁘게 설명한 거고 사실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지만 예쁘지 않기 때문에 빼놓고 한 거죠. 뭐예요? 진화론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라온다는 거지. 그래서 진화론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어떤 한 생물종이 예를 들어서 암컷, 뭐 수컷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생물종이 교배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되게 다양한 자녀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양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얘들이 다 다르잖아. 얘들이 조금씩은 다 다르다고. 이걸 종의 다양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막 무슨 뭐 원숭이가 막 호랑이를 낳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도 형제들끼리 다 다르잖아. 심지어 성별, 성격 다 다르잖아요.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나도 조금 다르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종의 다양성이야. 그런데 그런 다양한 애들 중에서 누군가는 환경에 적합하고 누군가는 적합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진화론의 얘기는 뭐냐면 환경은 이미 있는 거니까 환경에 적응에 적합한 애들끼리만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거야. 적합하지 않은 애들은 죽을 확률이 높고. 이해되시겠죠? 그럼 또 살아남은 애들끼리 또 교배를 하고 이게 수백만 년을 반복해서 오늘날에 이른 거라는 거지. 이게 진화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은 반드시 죽음이 따라와야 됩니다. 진화론은 반드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의 죽음이 따라온다는 거.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적자생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내용을 정리해 쓴 책이 지금 보시는 종의 기원이죠.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자신의 진화론을 발표하는데 꼭 기억해 주세요. 종의 기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자기의 진화론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적자생존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예쁜 얘기야. 적합한 자는 생존한다는 거잖아.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표현하면 부적자 사망이에요. 적합하지 못한 자는 죽는다. 누가 적합한지는 자연이 선택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진화론 꼭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진화론을 굳이 조금 더 역사 시간에 중요하게 배우는 이유는 나중에 진화론이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배우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머지 뭐 전등 전화 이런 것들도 이 시기에 개발이 된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예술 파트는 그냥 지금 나와 있는 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